꼬마 빌딩 계약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은 뭐 다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실 텐데요. 일단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지급하는 날이 있고 잔금일이 있습니다. 계약일에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은 뭐 말 그대로 중도금인데 뭐 생략도 가능하시고 뭐 지급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을 할 텐데, 일단 계약서는 대부분은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셨을 테니까 공인중개사가 준비를 하고요. 자,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크게 들어갈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일 기재,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잘 확인하시고 나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수증은 당연히 수령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은 변호사분들이 검토해 주신 걸 토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당연히 어떤 부동산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된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대금인데 거래 금액인 거죠. 매매 대금은 이제 뭐 10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뭐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실 거고, 결국 이 매매 대금 뭐 10억이라고 치면은 이제 10억이 매수인의 취득 금액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뭐 등록세나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금액들 납부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일 기재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권성일정이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계약금에 대해서 내가 질권을 설정하겠다라는 거고,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도 또는 명도 책임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만약에 이거를 을로 하자고 하거나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또 논의 또는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보면은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매수인 보호 목적이고, 뭐 우리가 주고받기로 한 부동산이 건물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막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를 일단 해놓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시고요. 제세 공과금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게 결국에는 뭐 구두로 서로 합의를 했지만 좀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기록해서 서로 확인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체크할 부분들은 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내가 혹시나 입을지 모른 피해를 사전에 좀 방지해보자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제세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다라는 거는 일단 이날의 계약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관은 이미 갔을 거예요. 뭐 쓰고 가거나 가고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문구인데 일단 이 한 장씩 쓰고, 보통 공인중개사 있으면 세 장을 쓰겠죠. 그래서 세 장 쓰고 각자 이름 쓰고 뭐 날인해서 한 통씩 보관한다. 뭐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혹시나 모를 위조나 변조 방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알고 계실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인 입장에 리스크가 이제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 물건을 매도하기로 한 이분이 법인 또는 개인일 텐데, 이 사람이 진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궁금하죠. 알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등기 권리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 권리증은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문서예요. 집문서가 등기 권리증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등기 완료의 증명서고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재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무한대로 해서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죠.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잃어버렸지만 재발급이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싫으실 수도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매도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없잖아요. 내가 진정한 권리자이고 내가 매도인이라는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무서를 통해서 그 확인 서면 발급 받으시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이제 보안 스티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대출에 필요합니다. 자, 이 등기 권리증이 이제 결국에는 이 부동산 소유자의 이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이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뭐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담보대출 받을 때마다 이걸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되냐? 그건 좀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기 보안 스티커라는 게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를 좀 보시면 뭐 권리자, 주소,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같은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부동산 건물 하나 취득한 상황에서 제가 스캔을 해놓은 건데, 저희는 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죠. 일 업무 자체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방금 설명드린 등기필 정보 보안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면,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뜯어보면 이 안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근저당권이나 뭐 담보대출 했을 때 이제 이 그 번호를 받아놓은 번호를 가지고 하면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등기 권리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진정한 권리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문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은 혹시나 이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지, 이럴 때는 아까 살펴본 계약서 작성할 때 질권을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 3조인데 일단 첫 줄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일단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뭐 일단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이라고 했을 때 갑이 계약금 소령과 동시에 을이 지정한 시중은행 계좌의 계약금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질권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을 나중에 계약 해지되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질권 설정을 해놓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아주 안전장치가 되게 두텁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계약서 이 규정은 되도록이면 넣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계약금과 계약의 관계인데, 계약금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지금 모든 계약을 할 때 일단 계약금을 걸잖아요. 건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계약금 거는데 계약금을 안 줘도 계약이 성립되냐?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성립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계약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은 일단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시시비비를 다툴 때 계약서가 없으면 난감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지, 계약금 지급 여부와 계약 성립 자체는 상관은 없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금 지불 이후에 결국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금을 몰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계약금 2배를 지급해야 되는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이제 기재를 하면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없는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록, 이런 그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매수 입장에서는 좀 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내용이 없어요. 안 넣고 계약이 이렇게 해지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매수인이나 매도인 상대방은 그냥 실제 손해 입은 것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뭐 아까 살펴본 계약서인데 여기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어서 우리 매수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